지금 세계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전기 전쟁입니다. 인공지능 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전소 하나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어딘가에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천 대를 동시에 깨웁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해 전기가 타들어갑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묶였고 중국은 안보 불신에 가로막혔습니다. 프랑스는 공기 지연의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0년 공백 사이 공급망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설계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손이 사라졌습니다. 강대국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전 세계가 뜻밖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이 없어 남의 도면을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줄 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30년을 보낸 뒤 에너지 인프라 자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원전을 지을 수 있는지 현실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피츠버그의 폐공장부터 창원의 거대한 단조 프레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뛰고 있는 바라카 원전까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문서를 가지고 있고 원전 설계 역사도 가장 길며 무엇보다 자본과 인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결론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끝날 거라고요. 그런데 현장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에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원전 핵심 부품 공장을 찾아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주차장, 한때 미국 원자력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장소였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던 곳, 1960년대와 70년대, 세계가 미국 기술을 따라가던 시절, 이 공장의 굴뚝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금속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산업 현장이 아니라 기억 속 유적 같았습니다. 저는 피츠버그를 시작으로 오하이오, 인디아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동했습니다. 보고서에 살아있다고 적혀있던 시설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거나 설비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간신히 운영 중인 곳을 찾으면 저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설비는 있어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전설처럼 불리던 숙련 용접사들은 사라졌고 단조 전문가들은 더 이상 후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뼛속까지 서늘해졌습니다. 원전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백 도의 열과 수십 년의 방사선을 견뎌야 하는 압력 용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강 단조, 극한 정밀 용접, 수만 번의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뉴얼에 적힌 기술이 아니라 사람 몸에 각인된 감각입니다. 도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드는 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고서에 써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피츠버그 공장 앞에서 보고서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체코 두코반이 원전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187억 규모,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인가? 처음에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그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유지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전 산업은 멈추는 순간 끝납니다. 한 번 공장을 닫으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한 번 기술자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30년 동안 멈췄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의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예산은 삭감되고 기술은 박물관 속 자료처럼 남았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멈추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아직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워진 자리, 사라진 공급망의 빈칸, 사라진 기술자의 공백, 그 모든 퍼즐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 숫자가 아니라 기계 소리. 그리고 그 결정이 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제가 한국 원자력 역사 자료를 펼쳤을 때 처음 든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의심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기술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가 의지하는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과장이 아닐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안에 있던 의심은 점점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한국은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지만 당시 한국에게는 국가의 운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의 미래를 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석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유 파동은 한국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가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현실을 직접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는 원전을 지을 기술이 없었습니다. 설계도 없고 시공 경험도 없고 부품 제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턴키 계약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과정을 맡고 완성된 발전소를 넘겨주는 방식.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사실상 관찰자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옆에서 도면을 바라보고 모르는 것을 묻고 메모를 하며 배웠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없는 나라라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완성품을 받고 끝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원전에서는 설계 일부를 맡았고 세 번째에서는 부품 일부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느리게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원전 기술 자립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외국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짓는 것. 그 목표는 당시만 해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원전 산업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리마일 섬 사고,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커지는 반핵 여론. 선진국들은 원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멈췄습니다. 원전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산업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공장이 닫혔고 연구팀이 해산됐습니다. 기술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공급망은 조용히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 빈국으로 남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가 두려움 속에 발을 뺄 때 오히려 계속 지었습니다. 원전 하나, 두 개, 세 개. 매번 지을 때마다 기술이 쌓였습니다. 설계 능력이 깊어졌고 부품 제조 기술이 정교해졌으며 현장 시공 노하우가 몸에 새겨졌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수백 톤의 쇳덩이를 단조할 때 느껴지는 미세한 저항, 용접 불꽃 속에서 손목 각도를 맞추는 감각, 검사 장비로 보이지 않는 내부 결함을 찾아내는 집요함.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수천 번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공장을 닫고 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그 감각을 계속 갈고 닦았습니다. 1992년 한국은 독자적 차세대 원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산업계와 연구계가 총동원됐습니다. 수천 명이 투입되고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APR 1400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자국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진화시킨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시간 동안 혼자 계속 걸어왔던 것입니다. 남들이 공백을 만들 때 한 나라가 그 시간을 그대로 축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갑자기 생긴 기술 때문이 아니라 3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시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술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 문서가 아닌 현실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와 자료는 언제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좋게 보일 수 있고 사진은 원하는 장면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의 수준은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 검사실의 긴장감. 그곳에서만 진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에 도착한 날,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입구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압도당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축구장을 여러 개 합친 크기였고 천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 피츠버그의 폐공장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미국 공장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은 같은 산업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단조 프레스였습니다. 수백 톤의 금속을 거대한 힘으로 눌러 형태를 만드는 장비.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정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단조 설비를 가진 곳은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미국에서 이런 설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는 단순한 철통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는 섭씨 300도를 넘는 냉각수가 고압 상태로 흐릅니다. 그 극한 조건을 수십 년 동안 버텨야 합니다. 단 하나의 기포, 단 하나의 균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조가 끝난 뒤에도 수많은 검사가 이어집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 표면 균열 검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까지 잡아냅니다. 저는 검사 장비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그 기술은 이미 산업이 아니라 문화에 가까울 것이라고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용접 구역이었습니다. 증기 발생기, 내부 전열관을 조립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직경이 손가락보다 작은 관 수천 개를 정확하게 용접해야 하는 작업. 오차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접사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느렸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내는 집중.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용접사를 키우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츠버그에서 만난 공장 관리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비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같은 산업,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공장 견학 마지막은 품질 검사 구역이었습니다. 완성된 부품들이 최종 승인을 받기 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까지 하나씩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부품만이 원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세계 원전 공급망의 심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가 한국형 APR 1400에 설계 인증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조직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인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형 항공기가 충돌해도 안전해야 하고 극단적인 사고 상황까지 견디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통과한 설계가 미국 밖에서 나온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세계가 멈춘 동안 이 나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쌓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포기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퍼즐을 다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세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창원에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심장이 실제로 뛰고 있는 현장,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끝없는 사막만 이어졌습니다. 모래와 열기, 그리고 침묵, 원전이 세워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너머로 하얀 돔 4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이르는 부지 위에 거대한 원자로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운영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한국 팀과 함께 수년간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원전 업계에는 가장 어려운 기준이 있습니다. On time within budget. 예정된 날짜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완공하는 것. 말은 쉽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14년 지연됐고 비용은 초기 예상의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이 신뢰를 잃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라카 1호기 2020년, 2호기 2021년, 3호기 2022년, 그리고 4호기 2024년 상업운전. 사막의 혹서와 모래폭풍 속에서도 일정은 유지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야간 작업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인력을 추가 투입해 밤새 해결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완공, 실제로 움직이는 발전소, 그리고 UAE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는 현실적인 성과.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UAE가 새로 발행한 고액 지폐 뒷면에 바라카 원전이 새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에 타국이 건설한 발전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가 국가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곧 견제를 불러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제가 집중해서 들여다본 것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이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곳은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의 신규 원전을 아시아 기업에게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안보 동맹 논리를 강조했고 프랑스는 외교 채널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압박 대신 단 2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바라카의 실적, 그리고 현실적인 가격.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고 최종 승부는 프랑스와 한국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의 제기, 소송, 절차 문제 주장.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고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문제 없음. 그런데도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체코 언론에서는 외부 로비와 정보전 정황까지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마지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몇 시간 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187억 달러 규모, 유럽연합 회원국 대상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체코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납기를 지킨 적이 없다. 한국은 사막에서도 해냈다. 저는 그 말을 기록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해낸 경험, 실패하지 않은 기록, 그리고 일정과 예산을 지키는 신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모든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피츠버그의 폐공장, 창원의 단조 프레스, 사막의 하얀 돔, 프라하에서 찍힌 계약 도장,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쓰기 직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사이 한국은 조용히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6년 1월 저는 워싱턴 에너지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정책 담당자들이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모은 자료, 수십 페이지로 정리된 보고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의 폐공장, 창원의 거대한 단조 프레스, 사막에서 돌아가고 있는 바라카의 하얀 돔, 그리고 프라하에서 찍힌 계약 도장,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신규 원전을 추진하려면 한국의 제조 인프라와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원전 풀사이클을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패배감도 아니고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무게였습니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간은 멈추지 않은 사람에게만 쌓인다는 단순한 진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을 때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197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원전 기술의 중심이었고 한국은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선배들은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 그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그때 그 한국 연구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짓는다. 언젠가는 세계가 우리 기술을 찾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현실이 됐습니다. 5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세계는 멈췄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공장을 닫고 기술자를 내보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경제성을 이유로, 여론을 이유로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 하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지었습니다. 계속 만들었습니다. 계속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찾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새벽, 연구실 형광등 아래에서 도면을 들여다보던 눈빛, 용접 불꽃 앞에서 반복을 멈추지 않던 손,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공장 문을 닫지 않았던 결정, 그 평범한 오늘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다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더 이상 석유나 철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가진 나라가 산업을 지배합니다. 그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발전소를 실제로 지어줄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의 질서를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핵보다 무서운 기술이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썼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과장처럼 들릴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핵무기는 파괴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원전을 짓는 기술은 연결의 기술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과 미래, 그리고 시간을 함께 묶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강합니다. 1971년 고리 1호기의 도면을 넘겨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2025년 체코의 도면을 들고 들어간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50년이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연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장의 도면을 이해하려는 노력, 오늘 한 번의 용접을 완성하려는 집중,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틴 사람들, 그들이 쌓은 시간이 결국 세계가 줄 서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부자 되실 때까지 대한월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화이팅입니다.